지난 8월 한국이 조선 신규 수주에서 3개월 만에 중국을 꺾고 1위 자리를 재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업황 회복은 더디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주주들이 오늘 5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했습니다. 이로써 대출 여력이 8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올 연말부터 성과금을 받은 금융사 직원이 손실을 내면 성과보수를 반납해야 합니다. 금융사 중에서도 성과보수가 많은 증권업계 임직원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차 등 대기업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며 급여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김혜영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수주한 선박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다른 국가의 조선사와 비교할 때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는 것이겠지만 문제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조선업계 불황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13만 CGT를 수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간 기준으로 3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33척에 51만 CGT인 가운데 한국은 26.2%의 점유율을 보인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20.9%의 점유율로 2위, 일본은 7.9%를 기록해 3위에 그쳤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월간 기준으로 세계 선박 발주 시장에서 중국과 1, 2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누적 선박 수주량에서는 여전히 중국이 무서운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422만 CGT를 수주해 33.1%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한국 조선업계는 347만 CGT의 수주량으로 27.3%의 점유율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수주 잔량은 1610만 CGT로 중국의 60%에 지나지 않아 조선업계의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1만 6천 TEU급 이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성가는 지난달보다 척당 100만 달러 이상 하락해 선박 단가마저 다시 조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독 지난 8월에는 선박 발주량이 작아 국내 조선 3사 중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어떤 회사도 선박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하반기에 갈수록 시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단 9월과 10월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하반기로 갈수록 선박 발주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발주가 지연되면서 조선업계에 들이온 먹구름도 좀처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주들의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기존 약 3천억 원에서 8천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자본 규제에 묶여있던 대출 여력이 대폭 늘어나 영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오늘까지 기존 주주 배정 방식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증자 효력이 발생하는 내일부터 3천억 원인 카카오뱅크의 자본 규모는 8천억 원으로 불어 자본 규제에 따른 대출 여력도 대폭 늘어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BIS 자기자본 비율 권고치는 8%입니다.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대출 등 위험 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넉넉 잡아 10%를 적용해도 카카오뱅크의 대출 여력은 약 3조 원에서 8조 원으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한 달 만에 대출 잔액이 1조 4천억 원을 넘어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일부 고객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속도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증자를 통해 본격적인 대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자본 확충이 가능했던 것은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금융자본인 한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평소 은행업 진출에 관심이 많았던 한투 입장에서 지분 확대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영향력을 키우는 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반면 우리은행 등 K뱅크의 주력 금융주주사들은 한투와 달리 기존의 은행업을 하고 있어 증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뱅크는 2,500억 원의 자본금을 3,500억 원으로 늘리는 유상증자를 결정했지만 주주들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달 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시행령에는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반드시 여러 차례 나눠서 지급하고 성과급을 받은 직원으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성과보수를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금융사 중에서도 성과보수가 특히 많은 증권업계 임직원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금융사의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는 금융사가 임원과 금융투자 업무 담당자에게 성과보수를 줄 때 성과급의 최소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누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금융사 중에서도 성과급이 특히 많고 금융투자 업무를 주로 하는 증권업계 임직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업계는 그동안 불황 때는 쉽게 인력구조 조정을 시행하면서도 호황에는 굉장한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해왔는데 당국에서 이 같은 경영 행태를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전 금융권을 통틀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의 경우 연봉 4억 2,400만 원에 더해 성과급으로 20억 2,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최임은 메리츠종금증권 사장은 26억 8천만 원의 총보수 중 성과급이 21억 6천만 원에 달했고 문경은 KB증권 사장도 성과급으로 2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 말부터 법률이 시행되면 성과급의 40%에 해당하는 8억여 원은 3년간 나눠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가 융통할 수 있는 단기 자금이 더 확보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불황에 인력구조 조정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성과보수 환수 규정은 단기 실적을 내고 타 증권사로 이직하는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과보수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생기면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기아차에 이어 한국GM 근로자들이 어제 통상임금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각종 수당과 급여도 올라갈 텐데요. 그러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산업계 화두는 통상임금입니다.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기아차와 한국GM 노조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기아차 근로자의 연봉은 1억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규모가 큰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는 사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실제 통상임금 소송은 대기업 정규직들 위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인 기업은 현대중공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입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되는 심야, 연장, 휴일, 연차수당 등이 함께 늘어납니다.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의 임금 양극화 심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측을 상대로 직원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소송은 언감생심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집단 대응을 하자니 노조조차 없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통상임금마저 부익부 빈익빈이란 이야기가 나오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건다고 해도 신의 측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만큼 법원이 중대한 경영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조의 협상력과 결집력이 강한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통상임금 소송. 소송은 엄두도 못 내며 소외받아온 중소기업 근로자들. 통상임금의 정확한 기준 마련과 법제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 김혜영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계란 산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가격 인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땐 실시간으로 가격을 올리던 업체들이 최근에는 눈치만 보며 계란값을 찔끔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여파로 계란의 산지 가격이 4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달 11일 169원이었던 계란 한 개의 산지가는 파동 발발 이후부터 쭉쭉 떨어져 30일 105원으로 37.9%나 폭락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보다 무려 24배까지 초과한 계란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계란 소비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란 매출이 20%에서 30%까지 줄면서 대형마트도 지난달 26일과 27일 계란값을 일제히 5,98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속적인 계란 산지가 하락에도 대형마트들은 추가적인 인하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파동 때는 계란값을 발빠르게 올리더니 내릴 때는 이렇게 미적미적대며 찔끔 내리냐고 원성입니다. 인하폭이 산지가 하락폭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마트는 계란값을 7.7% 내렸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6.3% 인하했습니다. 계란 산지가가 40% 가까이 폭락했지만 대형마트 3사의 판매가는 고작 6.3%에서 7.7% 내린 데 그친 겁니다. 마트 관계자들은 계란 농가들이 계란을 공급하는 가격은 산지가 하락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AI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초 계란 산지가가 171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계란 도매가는 벌써 105원으로 폭락해 AI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3사의 계란 판매가는 AI 이전 수준으로 책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두 곳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집값은 하락 등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 배경은 무엇이고 효과는 어떨지 경제산업부 정찬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부가 추가로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지정이 됐고 또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자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등 두 곳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파리 대책 이후에도 높은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이들 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8월 초부터 말까지 0.3% 내외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돼 직격탄을 맞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매주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4%로 하락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01에서 0.02%의 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파리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분당이나 수성처럼 일부 지역이 과열 조짐을 나타낸 겁니다. 네, 이렇게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면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자 일단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LTV, DTI 40% 적용 등 금융 규제가 가해지고요.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등으로 강화됩니다. 여기에 분양권 전매가 입주 시점까지 금지됩니다. 또 지난달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인데요.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는 투기 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는 만큼 올 연말쯤 재개발 지역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처럼 투기 과열지구 지정은 부동산 규제 종합판으로 불리는데요. 이 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확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투자 수요가 빠질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 역시도 대출의 문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래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래량 감소와 함께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지정된 지역 외에 또 추가로 지정될 만한 지역, 어떤 지역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자, 정부는 이번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전국의 24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아파트 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요. 인천 연수구, 또 부평구, 또 안양 만안구와 동안구, 성남 수정구, 중원구, 고양 일산의 동구, 서구, 그리고 부산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또 분양권 등 거래 동향, 청약 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정밀 분석하고 또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각 투기 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파리 대책 후속 조치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외에 또 어떤 추가적인 제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자,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개선하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자, 이미 지난 파리 대책에서 언급됐던 바가 있는데요. 현재는 주택 가격의 3개월간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또 청약 경쟁률이 3개월 연속 20대 1 이상인 경우, 이런 지역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요.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이 표를 보면요. 최근 12개월간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또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의 청약 경쟁률이 각각 5대 1을 초과한 경우, 또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 입법 예고되고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 터무니없이 비싼 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자들, 이 시점에 집을 사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고민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어떻습니까? 네, 이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이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더 낫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수요라면 강력한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수요자라면 연말로 갈수록 입주 물량 증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추가 규제 대책 등을 살피면서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느긋하게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기 과열지구 추가 지정에 관해 경제산업부 정찬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열흘간의 황금 연휴가 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판매 부진에 시달리는 현대차의 중국 현지 공장 한 곳이 협력업체 부품 공급 차질로 또다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현대차는 창저우 공장 가동이 오늘 2시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대금 지연으로 인해 부품을 공급하는 독일계 부품업체의 납품 중단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는 약 2만 개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부품 하나만 공급이 안 돼도 차량 제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는 내일부터 가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재 부품 재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지난주에도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부품업체의 납품 거부로 중국의 4개 공장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생명보험사는 변액보험 전용 콜센터를 두고 보유계약 건수에 따라 전문성 있는 상담원을 2명에서 5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펀드 주치 제도를 도입해 다음 달부터 시범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보사들이 판매하는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펀드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변액보험 판매에만 치중할 뿐 보통 10년이 넘는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의 운용 관리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입니다. 변액보험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수도 있어 계약기간 펀드를 바꾸거나 주식 채권 등 자산의 펀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가입 이후 한 번이라도 펀드를 변경한 계약은 전체 중 4%에도 못 미쳤습니다. 펀드 주치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생보사들은 펀드 변경 의사결정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상반기 순이익이 1조 2,19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호금융조합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했습니다. 신용사업에서 1조 9,053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이자이익이 8.8% 증가했지만 대손 충당금 전입액이 1,987억 원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충당금 전입액이 늘어난 데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했습니다. 조합별로는 수협이 상반기 771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전년보다 31.1% 증가했고 농협은 1조 190억 원, 신협 1,104억 원, 산림조합 132억 원으로 같은 기간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전술 핵무기급의 버금가는 고위력의 파괴력을 갖춘 괴물 미사일이 개발됩니다. 군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사일 지침 탄도 중량 제한 해제 합의에 따라 우리 군 탄도미사일의 탄도 중량을 최대 2톤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한 반면 휴가철 해외 여행객이 늘며 지난 7월 여행 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 러시아 대사에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조윤재 주 미국, 노영민 주 중국, 이수은 주 일본 대사에 이어 엿새 만에 주 러시아 대사가 발표되면서 한반도 주변 4강 대사 인선이 완료됐습니다. 부산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자 2명이 2달 전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일부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가을비 소식입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도에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지만 앞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20에서 50mm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과 제주 산간으로는 100mm 이상의 폭우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으로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전북, 경북은 내일 늦은 오후에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도는 오늘 곳에 따라 빗방울만 떨어지다 내일은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한때 오겠는데요. 소나기 양은 5mm 내외로 적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린 하늘을 보이면서 강한 햇볕은 차단돼 내일도 선선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크게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낮 더위는 쉬어가겠고요. 전주도 25도로 예년 기온이 29도가량인 것에 비하면 확연히 선선함이 느껴지겠으니까요. 카디건 정도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북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충청도는 가을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부터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춘천 22도로 선선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도 오후 한때 소나기가, 경북 동해안은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부터 그치겠고 경남 동해안의 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 전주 25도로 예년보다 4도나 낮겠습니다.
전해상에 비가 오는 가운데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상으로는 파고가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